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 1시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오랜만에 열린 화요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의 모습들은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죠. 변동성이 워낙에 확대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여전히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화학주에 대한 반덤핑 과세, 자동차주에 관련된 우려 등 여러 가지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오늘 시장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 장 대응 그래도 잘 해봐야 되겠죠. FOMC 얘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실적 관련 얘기들 그리고 트럼프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72.81포인트, 30분 전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어느새 지수는 0.52%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10.78포인트까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078.9포인트, 2079포인트 가까이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에 가까워질 즈음 2070포인트 가까이 저가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이내에 조금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지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다시금 상승폭 많이 내주면서 2072포인트까지 현재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은 어떤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개인만 삽니다. 1,003억 원 개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많이 샀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많이 팝니다. 1246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22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로는 금융투자에서 340억 원 매도 물량이 소폭 나오고 있고요. 투신에서 76억 원, 연기금에서 273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05% 하락한 616.5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또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그래프만 보면 들쭉날쭉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위아래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616포인트로 출발해서 618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오늘의 저가는 615포인트. 현재 포인트와 저가는 그리 멀지 않는 상황을 코스닥 지수는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거래소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은 많지 않았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76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35억 원이나 매도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경제 지표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펼쳐왔었는데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허니문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당초 큰 줄기로 내세웠던 친성장 정책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또 구체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 자체, 정책 기대감에 따라 어떤 모멘텀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 이러한으로 지금 약간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반이민 정책 어떤 그 명령에 지금 사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거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지금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지금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지금 조정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일단은 이제 월말, 월초기 때문에 주요 글로벌 경제 지표 일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 1월 한국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5% 내외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박이라든가 뭐 부속통신기기 등은 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석유라든가 반도체, 철강, 뭐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의 이러한 제품의 수출 회복세는 좀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1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포인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뭐 팽창 속도가 지난해 4분기부터 좀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좀 뭐 신규 주문 증가라든가 재고 감소, 그에 따른 어떤 생산 압력 증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 TMI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가 유로존 모두 지금 양호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재확인되면 좀 글로벌 경기 어떤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좀 위험전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에 1월 미국 그 월가 신규 고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그 12월에 14만 명 증가세에 이어서 한 16만 명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초중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준의 어떤 고용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증가폭 자체가 뭐 20만 명대에 도달되지도 않고, 또 아직까지는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증가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미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뭐 FOMC 회의에서 물론 이제 FOMC 회의가 먼저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뭐 금리 인상, 빠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울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짚어보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시장에 눈이 쏠려 있는 곳은 아무래도 FOM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발 변동성 확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FOMC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까지도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해 12월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됐기 때문에요. 일단 이후에 어떤 미국 경제 지표라든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된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꾸준하게 미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해 4분기 뭐 GDP 성장률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1.9% 증가에 그쳤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뭐 미국 대도 수출 증가라든가 어떤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크게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역기조과가 4분기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 1.9%의 성장 역시 좀 양호한 성장세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해만 놓고 보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의 어떤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지금 연준은 좀 긍정적인 경기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강도 높았던 경기 부양책을 서서히 걷어들여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재차 인하할 여지가 많지 않고요. 또 현재 경기 확장기가 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던질 만큼 충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든 그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속도 자체는 빠르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달 회의에서 올해의 금리 인상 횟수를 최대 3번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1분기를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매분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속도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1분기 중에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올해 금리 인상을 최대 2번 정도 단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 내부와는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 연준이 좀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1월달, 그러니까 2월 1일에 FOMC의 결과는 시장이 이미 좀 금리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완만한 완만한 금리 인상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기존 스탠스를 확인하는 정도로 지금 이벤트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FOMC부터 파격 행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 끝났고요. 화요일장이 시작이 됐고 이번 주 장 저희 잘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주요 경제 지표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어닝 시즌에 진입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간 이제 정책 기대감을 안고 상승했던 업종들, 이건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에도 뚜렷하게 어떤 재정 확대, 감세,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막연하게 지금 기대감을 안고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실적이 4분기 실적이라든가 1분기 혹은 상반기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전략을 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물론 오늘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4분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는 그림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를 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 선호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IT 반도체 쪽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 업종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 최근에 지금 증권 업종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이들 업종에 한해서의 어떤 접근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보면은 이번 한 주는 사실 트럼프발 변동성이 강해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발 인플레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인플레다 얘기 나왔는데 어때요?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표가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 기대들을 높이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전날 발표됐던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하는 등 글로벌 디플레가 얼마 전까지 우리 시장 참가자들을 괴롭혔다면 최근 들어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을 더욱더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게 되는 또 다른 요인들은 결국 또 상품 가격 상승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내내 연평균 국제 유가가 한 $50 정도로 그냥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2017년 1,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대략 한 7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들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또는 당연해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결국 최근 들어서서 이제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동하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 내용들이 반이민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이민 정책들이 특히 더 안 그래도 연초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더욱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로 연결이 된다. 이것은 뭐 공식처럼 정형화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이민 정책이 지금 뭐 시행이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이 정책까지도 인플레 압력을 더욱더 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게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이렇게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그 국제 유가가 오르기 전부터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가? 그럼 바로 그건 뭐냐면 노동시장의 체감 여건들이 최근에 꽤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들 수 있는 거죠. 이 체감 여건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낮은 실업률, 그리고 더 나가서 구인난,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지금 최근의 여건들이 노동 공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 혹은 근로자들에게 힘의 우위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H1 비자 같이 미국에 뭐 연 12만 명 이상의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외국인 취업 비자를 뭐 줄이거나 또 아예 없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데 이어서 영주권을 이미 줬던 사람들조차도 뭐 추방의 가능성들이 생기는, 즉 이런 외국인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려는 압박들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내에서 수급 밸런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좀 뽑으려는 기업 측과 노동 공급을 해주는 이 가게의 수급 밸런스가 가게 쪽으로,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 쪽으로 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 쪽으로 이렇게 그 수급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여건들이 조성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서 2009년에서 한 14년 사이까지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에서 2% 사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보면 거의 3%에 근접할 정도로 이미 임금 상승률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 반이민 정책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에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들이 더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이게 임금 상승으로 또 임금 상승이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게 또 물가의 불안으로 이어질 여지들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시장의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트럼프 정책발 인플레 우려의 정책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이민 정책이 임금 상승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플레로 갈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 압력이 결국엔 높아진다는 거고, 이러면 금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실제로 이렇게 노동시장 여건들이 개선되고 또 더 나가서 이렇게 노동시장 여건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구매력이 상승하니까 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면 집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들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들이 또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상승할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정책 기대가 조금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금리의 급등세들이 최근에 좀 진정된 건 사실입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 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바로 뭐냐면 미국의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계속 꾸준한 상승세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당히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들은 임금 상승 및 결국 자가주거비를 비롯한 각종 월세 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 당장 한 1, 2월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봄부터는 국제 유가의 급등 효과가 좀 완화되면서 인플레 압박이 다시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뭐 저희들이 이제 근원 인플레라고 부르는, 코어 인플레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음식료라든가 더 나가서 원자재, 에너지 가격들을 차감한 좀 변동성이 적은 그런 물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근원 인플레마저 꾸준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리가 지금은 안정돼 있지만 재차 상승할 여지들도 상당히 남아있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이 법원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변화할 여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살짝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결국에는 인플레빨 금리 인상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좀 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겠는데, 어떤 영향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나요? 이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은 좀 안정돼 있는데 또다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일단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일부 국책연구소에서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속에 금리가 상승하고 또 정부 정책 금리마저 만약 인상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다시 촉발되면서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다시 1,200원대 도전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듭될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가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런 달러의 강세에 따른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개선돼 있습니다만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트럼프 정부가 무역 수지의 적자 기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개별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및 뭐 미국으로의 투자 압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통상 분쟁의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강세에 따르는 어떤 환율의 상승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복합적인, 환율 오르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 쉽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후폭풍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우리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고 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금리, 특히 물가에 대한 기대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의하시면서 관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는 오르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볼 때는 참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특징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좀 빅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설 연휴에 우리 장은 휴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큰일이었어요. 반이민 정책인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던 터라 좀 굉장히 큰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 큰 파급력이 올까요? 무엇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커졌다는 것, 네네.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일단 미국이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단어는 그겁니다. 결국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행정명령 서명 이 부분의 단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 그것이 미국이 각 주가 모여서 연방이 되는데요. 주 법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법이 강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입니다. 지금 비즈니스데이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행정명령 서명한 것이 13개, 14개, 15개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좀 강하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오바마 케어, 즉 직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 서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취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네.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지금까지 정책적 그런 부분들이 통일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대통령에 따라서 좀 너무 변화가 크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상당히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양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황을 좀 찾아보니까 여전히 트럼프발 악재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했던 즉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소위 무슬림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일정 시간 텀을 둬 가지고 지금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소위 그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처럼 미국 가서 잘 돼서 성공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이전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틀이 좀 깨졌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기본적인 충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 과연 그런 부분들이 미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일자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증시가 급락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감을 지속적으로 좀 갖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정책들이 과거와 지금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네네. 것이 시장의 충격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제니 앨런 의장이 지난 12월 달에 했던 얘기, 서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교해 보면 제니 앨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 4% GDP를 성장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제니 앨런 의장의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실은 시간과 속도와 상황과 경제가 좀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너무 심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것이 뒤집으면 앞서서 얘기됐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간의 갈등도 결국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OMC 얘기까지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오늘 한 11시, 12시경에 속보가 나왔는데 양적 완화의 기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동결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1.7%로 좀 긍정적으로 0.2% 상향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요즘 들어서는 주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구로다 총재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총재의 얘기가 경제적인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 키워드가 양적 완화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자로 양적 완화지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시장의 돈을 지금보다 더 풀겠다 이것입니다. 즉, 일본 은행이라는 ATM기에서 카드를 통해서 결국 돈을 시장에 많이 풀겠다는 것인데요. 그 후폭 부분 결국 일본의 어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이런 좀 세련된 단어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마이너스 금리가 0.1% 유지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
그 예금을 입금했을 때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개별은행이 중앙은행 예치금을 넣을 예정인데 예치금을 넣었을 때 지금까지는 예치금에 있어서 이자를 좀 부과해서 줬는데 이제 이자를 주지 않고 결국 돈을 예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자를 마이너스 0.1%를 준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도 결국 예치를 더 많이 하지 말라는 의도, 결국 소비를 좀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이번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일본은 GDP 성장률을 4%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올해 2% 중반 지금 중반 전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올해 같은 경우 1.5, 1.7 기본적으로 2% 안팎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시장보다 일본 시장이 더 일본의 경제가 2017년도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이죠. 이번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관련돼서 동결할지 인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동결이다. 이제는 결국 미국의 숙제가 넘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월가 페이퍼를 보면 이번에 1월달 FOMC 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복귀를 좀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시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쭤볼 거 참 많네요. 네, 참 그러네요. 참 예.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우리가 많이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맞아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 그 설 명절 전날 그 뭐 장중에 200만 원까지 찍었기 찍었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한국의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시황이 상당히 좀 시장의 좀 중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이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느덧 그동안 계속 랠리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약 1% 하락 속에서 현재 2만 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눈을 많이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이에 중형주 때론 소형주는 2016년도 작년에 주식을 내가 과연 해야 됐을까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어려운 종목이 많았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 또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보면서 주식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삼성전자와 이렇게 SK하이닉스 두 종목 속에서 주식은 할만하다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시장에 줬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이 시각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지난 시기가 가 이제 5천억 이상 외국계가 순매수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1,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매도의 의미, 최근 들어서 매도량이 많은 건 맞지만 1,500억 이상의 매도를 외국인들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체크해 보면 여전히 미국발 불확실성이 한국 시장을 좀 이끌고 갔다 이렇게 좀 판단. 시가 쪽의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동시가 구간대는 전체적으로 전 종목들이 마이너스 모습인데 이 시각도 뭐 전혀 차이는 없지만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두 종목만이 빨간불이 좀 소폭이나 보이고 있고요. 또한 삼성생명도 이 시각 현재 1.8% 상승 속에서 전체적 유가 종목 시장이 2072선을 겨우겨우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관점이죠. 아시는 것처럼 0.05% 약세를 보이겠는데요. 자, 지난주 그 설명절 전에는 외국계가 500억 이상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는 약 348억의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의 순 매도 가운데서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만큼 리스크가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을 개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징 종목들로 조금 더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화학주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반덤핑 예비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부과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화학주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실적도 좋지 않은 데다가 여러 가지 미국발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는데 6년 만에 또 최저 영업 이익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주가가 13만 원대로 다시금 내려간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포켓몬고 소식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가도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에 오르고 있다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마트 이야기인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또다시 재차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음은 화장품주 이야기인데요. 화장품주는 사드 배치 불구하고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화장품주에 관련된 이야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금리 상승 호실적인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은행주의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발 이제 리스크가 또 불거진 건데요. 보호주의에 또 딱 걸렸네요, 화학주가. 엄밀하게 보면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텍스트 가운데서 미국 상무부죠. 미국 상무부가 LG화 그리고 애경유와 관련돼서 반덤핑 관세, 즉 예비 관세를 좀 이렇게 부과했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좀 풀어보면 결국 그 LG화학이나 애경유화가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경쟁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팔았다. 그런 부분들이 상무부가 적발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이익본, 그 갭만큼 페널티로 예비 관세 속에서 부과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행간의 좀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애경유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미국 상무부발 예비 관세 페널티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1.8%, 2%대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애경유화가 어느덧 7% 정도 이제 하락을 넘어서 급락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써봐야 되겠는데요. 7.05% 정도 하락한 11,200원대 모습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결국 애경화학이 결국 그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상무부의 데이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75%의 어떤 예비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애경유화가 3.96이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으로 보면 결국 LG화학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애경유화가 더 크게 시장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두 종목 가운데도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미국이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해 소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세워라 그런 관점으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 우려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비관세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자유무역 가운데서 좀 이렇게 공정경쟁을 통해서 했다 이런 관점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하나하나 이런 충격,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충격을 다가오는데요. 그만큼 한국 그 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트럼프발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오늘 이번에 상무부의 예비관세 부과 그런 어떤 충격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역시 미국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관련주들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화학 관련주도 힘들지만 자동차 관련주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현대차 오늘 영업이익까지도 안 좋네요. 네, 기본적으로 현대차 물론 어려웠죠. 네. 왜냐하면 현대차 그동안 어떻게 보면 2015년, 2016년 우리가 거의 다 현대차, 기아차의 차를 많이 탔는데요.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 흉기차라는 표현도 쓰고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한 시각이 뻥연비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실적 어떻게 보면 이번에 4분기 실적 그리고 온기 실적이 6년 만에 최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 입장은 저거죠. 파업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결국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가운데서도 그만큼 여러 연비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쟁력보다도 국내 타켓을 향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좀 그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먼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2016년도 파업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아마 10월 14일까지 8월, 7월부터 몇 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은 충격을 오는 것은 맞지만 그와 관련돼서 실은 회사 측은 과연 잘못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은 파업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결국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파업 때문에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일상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는 것은 설명이 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제철, 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마지막 현대그룹이스 등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수직 계열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철강은 우리가 현대제철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안에 엔진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물론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부진해서 이 시각 현재도 현대모비스가 약 8% 정도 하락해서 어느덧 23,500원 하락한 24만 2천 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현대차가 어떤 만들어지면 수직 계열화 속에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기아차의 어떤 차를 배를 통해서 해외에 결국 이렇게 수송하는,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이렇게 충격이 부정적일 때는 예상보다 직격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나 소위 현대차 그룹이 상승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 단순한 얘기죠. 연비와 관련돼서, 그리고 지난 시기에 폭스바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매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본 현대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차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이다, 그런 코멘트가 있을 때 지금보다 좀 적시에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만이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기본적인 좀 특징이나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한 주가는 결국 회사에서 주주 친화 정책 등 그런 어떤 단발성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노력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직 딱히 답은 없다, 이렇게 개인 소견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하나 더 여쭤보고 자동차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지금 떼어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지금 생산 공장 라인들이 지금 증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 제대로 맞잖아요,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따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저거죠. 그 형이 현대차면요, 동생이 기아차이기 때문에 지금 기아차 가운데서 이번에 그 도깨비, 거기에 K7에 나오죠? 예. K7에 나오지만 예상보다 K7, K9이 현대차 어떤 차와 그 같은 소위 간섭효과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네네. K7이나 K9이 살 때는 살 바에는 현대차의 2차를 사겠다, 그런 간섭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현대차가 어려워진다면 기아차도 제가 보기에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알리바마에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아차는 멕시코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관세가 상당히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실은 일본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결국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제3제국이 하기에는 좀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미국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좋다. 즉 메이드 인 멕시코지만은 결국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그만큼 이익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관세란 부분들은 결국 이제는 미국에서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지 않는다면, 즉 멕시코에서 더 싸게 하더라도 그만큼 정확하게 그만큼은 이제 관세로 부과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 관세 때론 이런 부분들은 G2의 상대방인 우리가 중국도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들 아마 그렇게 쉽게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입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긴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각 현재 현대차를 넘어서 기아차가 52주 신저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결국 동생이 좀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 또 쭉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포켓몬고 관련주인데, 소장님 혹시 포켓몬고 하십니까? 포켓몬고 제가 했습니다. 해보셨죠? 네. 궁금해서. 일전에 그 포켓몬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예. 다운받아서 해봤고요. 그래서 해보니까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 7월과 지금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했는데요. 예.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 성수기였기 때문에 속초에서는 이렇게 포켓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며칠 전 하면서 손이 추워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 그 공원이 있는데 이번 연휴 때 좀 공원을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포켓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설 명절 전에는 포켓몬 관련주 전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시기의 문제, 시기를 놓쳤구나 생각했지만,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포켓몬고를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것들은 우리가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랜덤워크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가 지난 시기에 오늘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7% 이상 급등했는데요. 자, 이 시각 현재는 마이너스 10원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참여자들이 즉 포켓몬 관련주, 즉 VR, AR 관련주를 바라볼 때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지난 시기에 우리가 상한가 같던 종목 중이기도 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15원대 약세,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드래곤플라이
SDI, 이런 또한 알소프트 이런 한두 종목만 소폭이나마 50원 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포켓몬고 관련주가 우리가 지난 7월에 한번 맛을 보셨기 때문에 방향성을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전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보면 작년 7월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급락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뭐 수익성 차원보다도 그냥 장중에 매매한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매매가 빨라지는 것들을 오늘 한빛소프트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흐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랜덤워크라는 것을 아마 작년 7월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응하실 것이라고 좀 믿겠습니다. 네, 포켓몬고 관련주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봤는데 스튜디오 안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한 3마리 정도가 항상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이야기인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도 잘 가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마트를 이번에 아마 설명이 될 때 두 가지 고민이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선물을 좀 신경 쓸 때는 우리가 롯데백화점 가는 이유가 선물의 내용보다도 커버가 롯데 신세계 그러면 좀 받는 분이 좀 느낌이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어떤 기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 내수주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자, 그런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이마트가 52주 신고가의 어떤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만큼 생필품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저렴하고 싸고 안전하고 그런 모습을 찾다 보니까 이마트가 50일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실무적인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기본 데이터가 내수가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갑이 닫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52주 신고가 같다. 이건 이 정도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왜 올랐는지는 저 딱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수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같이 어려운데 이마트만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잘 가는 내수주가 있겠지만요. 좀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마트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발 리스크에서 계속해서 연타를 맞았다라고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네, 최근에 잘 갔다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 잘 갔지만 장 마감할 때는 하락했다. 이 단어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장중에 2.9%의 상승을 보여서 32만 8천 원대 모습이 보이겠고요. 이제 장 마감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마이너스 500원 현재 보합의 모습 속에서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주 들어서도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한 모습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결국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가 하락했던 이유는 저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결국 사드 배치, 작년 7월부터 사드 배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소위 화장품주가 하락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한국 관련돼서 사드 배치, 즉 혐한령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나온 얘기를 보면 시장이 하나하나씩 계속 충격이 커지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를 비롯해서 몇몇 업종들이 상당히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 국방장관과 어떻게 보면 전화 연결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올해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까지 한국에 사드 배치 완료하겠다 이런 소식에 상당히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팩트 가운데서 중국 정부가 항아이 푸딩 신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허가제인데요. 이제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하겠다 이런 부분 속에서 주가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LG생거, 토니모리 그리고 한국콜마 화장품주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국 사드 배치 이슈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의 차트나 주가를 보면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기계적으로 장중에 급락할 때마다 툭툭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모레퍼시픽 비롯해서 화장품주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소폭이나마 빠르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정남이 아모레퍼시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32만 8천 원대, 이 시각 현재는 31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화장품 업종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매매를 좀 빠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대표로 보통 꼽히고요.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급락한 엔터주부터 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우려 섞인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와 관련돼서 좀 제 개인적인 고민 그렇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이 정말 상당히 급락한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실은 한국이 풀 수 없습니다. 즉, 중국에서 이번에 그 설 명절 관련돼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 세계를 일정 부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우리가 G2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 미국과 중국은 시청자 여러분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결국 수출을 중국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기침을 한다면 한국은 몸살 걸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중국발 악재, 한국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다시 좀 안타까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이야기까지 개괄적으로 들어봤고요. 다음은 은행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잘 갈 것이다, 트럼프 시대가 개막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은행주 참 잘 가네요. 네, 은행주가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과연 은행주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서서 우리가 이마트를 보면서 50일 신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처럼,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계부채가 1,200조, 1,300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은행주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량 고객들에게는 대출해주고, 그리고, 저신용자들에게는 우리가 제2, 제3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밀기 때문에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좀 적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이치뱅크 사태,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3위 은행인가요? 이탈리아 3위 은행이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속에서 예상보다 한국이 은행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좀 말씀을 저도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제 ATM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시에 마감이죠. 4시 전에 입금할 때 타행 대체할 때와 4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타행 이체할 때 그 수수료비가 드는데, 물론 이게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이 지난 시기에 조선업종의 디폴트 부분, 그리고 해운업종의 디폴트 부분,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종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 비롯해서 우리들 어떤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가야 될, 즉 공짜로 가야 될 것이 하나씩 은행이 수수료 개념을 작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익으로 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올해 한 번, 길게는 3번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충격은 결국 가계부채가 1,300조에 달하는 1,300억에 달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충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은행주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2016년 4분기 실적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은행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특징 종목들 정리해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중에서도 좀 더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종목인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일기획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삼성그룹이 과거에는 제일기획을 팔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일기획을 팔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제 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택과 집중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기획을 팔겠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팔리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로서 계속 가겠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제일기획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더니 그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계열사에서 밀어주는 물량이 많아서 제일기획이 좋아졌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면 휴대폰,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자체에서도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갤럭시
S8인가요? 갤럭시 S8이 안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 친화력 있게 프로모션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광고를 지금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창구는 결국 제일기획이기 때문에 제일기획이 지금보다 실적이 나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차트로 보면 별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기획이 최근 들어서 상승의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 이 종목이 계속 갈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최근 들어서 제일기획의 모습 속에서 약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수급은 별 3개 그리고 재료를 별 4개 드린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활로가 갤럭시 노트 7 단종 이후에 갤럭시 S8을 과연 얼마나 출시를 런칭을 잘해서 과거의 삼성전자 휴대폰의 어떤 그런 영광을 다해 찾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찾을 수 없지만 아마 제일기획에 어마무시하게 시장에 돈을 풀어놔가지고 휴대폰은 안전합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일기획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차트는 별 2개를 드리고요. 수급은 별 3개, 마지막으로 재료는 별 4개 가운데서 오늘까지 4일째 상승 그리고 이번 4분기 깜짝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제일기획의 선정에 큰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이 3시 26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현재 흐르고 있죠. 2064.51포인트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초반보다 많이 빠졌네요. 0.92%나 하락을 하면서 19.08포인트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뒤에 10포인트 정도 하락이었는데 그 사이에 9포인트가 더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2079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경에 급락이 좀 나왔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2070선 아래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수급 주체 어땠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 보시다시피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매수 전환으로 돌리면서 241억 원 기관은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1088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그 2거래일 연속 수요일 목요일 5천억 원 이상 샀던 외국인이 오늘 1838억 원이나 순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 연기금이 오늘 합쳐서 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조금 더 많죠. SK하이닉스만이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54,000원대도 뚫고 올라갔었는데 장 막판으로 오면 올수록 지수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300원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200만원 터치 이후에 좀 힘겨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23,000원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139,000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죠. 13만원대까지 어느새 빠졌고요. 한국전력 역시 42,450원 52주 신저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들 한국전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낙폭 큽니다. 9.4%나 실적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24만 1,000원대까지 빠져 있고요. 네이버 빨간불입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이고요. 포스코 하락, 삼성물산 하락,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0.2%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15.56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616포인트에서 오늘 시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에 고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인데 그래프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61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정오경에 615포인트 나왔는데 현재 포인트 615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마감이 되면 종가가 저가 마감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인만이 삽니다. 470억 원.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은 더 줄었네요. 77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370억 원이나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보합, 카카오는 강보합권, CJENM 소폭 하락합니다.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모두 상승합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바이로메드 오늘 하락이고요. 코미판만이 0.3% 정도 100원 상승하고 SFA 7만원대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 파라다이스도 오늘 400원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1월 31일 그리고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클로징벨이 울렸고요. 하나하나 마감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피 코스닥 바쁘게 움직이네요. 현재 둘 다 하락 마감은 확실한 것 같은데 지수가 좀 정리가 되면 확정 지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시황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전히 좀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 요즘은 삼성전자가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이게 지금 뭐 마감이 확정된지 모르겠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1% 하락 속에서 197만 3천 원대 모습 보이고 있어서요. 지난주 설명절 전에 우리가 장중한 때 200만 원 갔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190만 원대로 착시효과가 있을 정도로 지금 약 22,000원의 현재 약세가 기록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여전히 SK하이닉스만이 시장을 선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투자 심리 악화된다면 SK하이닉스도 과연 이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시장이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현재 0.9% 상승 마감이 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도 0.6% 상승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 가운데서 3종목만이 그리고 1위부터 15위 가운데서는 SK텔레콤 포함해서 4종목만이 소폭이나마 상승을 마감했다는 것은 오늘의 지수의 어떤 약세의 어떤 제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개인의 여전히 1,300억 이상의 공격적인 순 매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은 3,000억 이상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외국인의 오늘 매도의 의미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여전히 미국발 악재가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이 그룹사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차 이 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커진 상태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 현대모비스가 9%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가 6%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도 기본적으로 1%대부터 4%대로 약세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로 대별되는 수출주가 약세가 좀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별 흐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 시각 현재 616선으로 마감을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 가운데서는 10종목 가운데서 3종목이 빨간불이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현재 보합세 모습을 마감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카카오, 그리고 메이톡스, 또한 이제 SK OCI에서 SK그룹은 넘어가서 잘 나가고 있는 SK모티리얼즈도 1.6%, 마지막으로 코미팜이 0.3% 상승 속에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딱히 손에 짚혀지진 않지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작 현재 하락으로 오늘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점검해봤고요. 코스피는 2067.57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616포인트에서 정리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과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오늘도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명절 잘 보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울 걸 배워봐야 되겠죠.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 저희가 오늘 배워볼까요? 네.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미국 트럼프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대안책은 선물시장 또는 해외 선물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은 종목이 상승은 따로따로 하락은 다 같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대형주들도 하락이 크고 또 중소형 종목군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렇게 주식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우리 그 해외 선물에서는 보통 한 6종목을 갖고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골드, 즉 금 선물을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뭐 오일을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거래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내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과 반대쪽으로 가는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S&P의 흐름과 10년물 국채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올려드린 것은 이렇게 그 S&P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을 때 2272를 돌파를 하면은 2300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하락을 할 때는 2272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자리를 아주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쪽은 이제 10년물 국채의 흐름인데요. 상반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즉 내가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물론 이 10년물 국채의 움직임은 지금과 같이 고용지표가 2월 3일날 발표가 있는데 고용지표 또는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크게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채권 수익률은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채권은 안전자산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위험자산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인 위험자산보다는 이렇게 그 안전자산 쪽으로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약간 좀 변동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지수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뭐 이 시간에는 제가 거의 어떤 해설적인 면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쪽에는 S&P 지수의 흐름이고요. 물론 지금 아직 그 미장이 출발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쪽에는 10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자, 앞에는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채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당장보다도 매매를 하고자 하는 기준을 두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장이 출발할 때쯤 어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장이 출발할 때쯤 돼서 이 그 S&P 500이 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외려 채권 시장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 시간대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지수가 지금 부담스러워 2277에서부터 급하게 내려왔는데 이 2277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일단 나는 이 기준으로 대고 매도 전략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올라왔었을 때 이 S&P 500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호가만 보시고 현재가 창을 보게 된다면은 시장의 흐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와 이렇게 그 S&P를 같이 놓고 서로 반대의 모습을 이게 시소 게임처럼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에 10년물 국채는 오히려 눌림목을 기준으로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S&P 같은 경우는 반등을 조금 더 줬을 때 2271, 70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장중에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채권 시장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 과거에 우리 FOMC, 그러니까 12월 달에 FOMC에 대한 회의, 즉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라면 채권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죠. 채권 시장이. 그런데 금리를 완만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 12월 달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와 있고 오히려 아래보다는 위를 열어줄 수 있어서 이번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날 때쯤 되면은 125.06 정도 그러면 상당한 상승폭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흐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어서 채권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금력이 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투자자금을 떠나서 좀 안전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 그 강연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 서울 강연회를 이제 잘 끝냈는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지방 강연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2월 11일 날은 부산의 백스코에서 진행을 하고 또 2월 18일 날은 대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배우고 싶어 하셔서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2주 동안 행군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금연보세 올대표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62원에 거래돼서 0.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그 트럼프 노믹스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1,170원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8원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7개 무슬림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국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고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2일이죠. 현지 시간 2일에 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외환시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오늘은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와 선물 종가 같은 경우는 0.6% 정도 하락한 1.249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한유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GDP 발표치 때문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0.5%였는데 성장률은 0.6%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메이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미국은 영국과의 깊은 유대를 군사, 금융, 문화, 정치적으로 새롭게 한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유대 관계 중 하나를 맺고 있으며 이 가장 특별한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100% 지지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주제에 관해 논의를 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러시아 의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차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부가 영국계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영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영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흔히 말하는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봐서 지금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접어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화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 바로 짚어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 후 공개하는 성명에서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날 1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또 같은 날 통계청은 2016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 부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통계로 이날 우리나라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미국은 전미공급관리자협회가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다음 날인 2일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같은 날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금리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드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또 물가 상승이 심화될 경우 중기적으로는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날인 3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은 1월 실업률이 발표합니다. 다음 날 일본의 BOJ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도 어떤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BOJ까지 뭐 쭉 나오는데요. 내일장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드리겠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트럼프발 악재 속에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 내일장의 시황을 좀 보기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고 어떤 코멘트가 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것이 최근에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의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17,800선에다가 지난 1월 26일에는 그 사상 최초죠. 21,125선까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가 특징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급락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달부터 최근 들어의 모습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신, 그리고 미국이 SOC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투자를 많이 해서 일거리를 지금보다 많이 만들겠다. 그런 어떤 기대 심리에 올랐다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결국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 세계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제는 뉴욕 증시의 방향이 한국 증시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좀 잠깐 좀 넓게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 9월에 그 달러당 1,089원부터 2017년 1월 달에는 1,211원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결국 강세 모습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 모습을 갖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다면 결국 이 모습들은 달러가 강세의 모습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최근 들어서 모습입니다. 2017년 1월 달의 모습인데요. 달러당 결국 그 1,211원에서 최근 들어서는 1,160원의 모습이면 달러 대비로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를 가고 있다. 그것은 결국 수출추가 안 좋다. 이런 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소위 수출주가 약세의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1%대 하락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외적인 실무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면 수출주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에 대한 어떤 온수당 모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최근 며칠 동안에 금이 특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 참여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이제 팔고 다시 한번 안전자산인 금으로 돌아가려는 시그널이 최근 이틀,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을 좀 팔고 그리고 금을 산다는 것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그것을 금 가격 최근 들어서 온수당 어느덧 1,200원대 1,190원, 1,190 달러의 모습 보면 여전히 금을 사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정책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그리고 이번 주 개괄적인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